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년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을 이번에 출간한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오늘도 당뇨 졸업에 대한 여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운동은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한 운동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눈에 이상이 생기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성 심증 혹은 말초신경병증이 있거나 심혈관계 합병증이 의심되는 분들이라면 달리기, 줄넘기, 웨이트, 고중량 훈련 같은 고강도 운동은 금지입니다. 망막출혈이나 신경손상, 심장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혈당 위험이 있는 운동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운동 중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식사 후에 30분 정도 후에 시작을 하시고 20분에서 40분 정도를 가볍게 운동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의 감각이 둔해진 경우에는 발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당뇨 환자 중 특히 발 감각이 둔해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만보 이상 걷는다거나 축구나 마라톤 같이 발에 충격이 큰 운동을 하시면 상처가 나도 모른 채 방치가 되기 쉽고 자칫 당뇨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운동화를 착용하시고요. 산책하듯 걷거나 실내 자전거를 탄다거나 수영 같은 발에 충격이 좀 덜한 운동을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피해야 할 운동은 없지만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 특히 합병증 있는 경우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공복 시기에는 고강도 운동을 피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진 경우라면 발에 무리를 주는 운동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정도만으로도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운동하면 꼭 헬스장 가야 하고 땀 뻘뻘 흘려야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딱 30분만 해도 충분히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근육이 생성돼서 혈당 조절이 더욱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당뇨 졸업과 가까워지는데요. 당뇨 졸업을 돕는 운동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운동 처방이죠.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오르잖아요. 이때 식사 후 30분 정도 뒤에 30분 걷기만 해도 단 10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확실히 눌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후 30분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았고요. 제가 직접 진료하는 환자분들도 식후 걷기만 꾸준히 해도 공복 혈당과 당화지수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짧지만 강력한 근육 자극이 되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계단 오르기만 해도 훌륭한 혈당 조절 운동이 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조직이라서 근육을 자극해주면 혈당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운동 효과가 꽤 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는 습관만 들여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자를 활용한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한 세트에 10회에서 15회씩 하루에는 총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운동 능력이 조금 더 좋은 분들은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도 좋습니다. 의자 없이 스쿼트를 하기에는 사실 동작이 좀 어렵기도 하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의자를 활용하면 관절을 다칠 위험도 줄고 덜 힘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근력 운동을 집에서 꾸준히 해준다면 혈당을 태워주는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서 외출하기 힘든 그런 날에도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TV 볼 때 하셔도 좋고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헬스장에 꼭 안 가셔도 되고요. 땀을 꼭 흘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식후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 활용한 운동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셔도 혈당은 분명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 당뇨를 졸업했던 분들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제가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격한 운동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운동할 시간이 도무지 없어서 가자미 근 푸시업이라고 해서 뒤꿈치 드는 운동을 틈틈이 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직장에 육아에 너무 바쁜 생활을 하시던 남성분은 퇴근길에 철봉에서 턱걸이를 10개씩 하시던 분도 있었고요. 체력적으로 다른 운동들은 힘들어서 슬로우 조깅을 한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특정 운동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꾸준히 즐기면서 운동하신다면 당뇨 졸업에 더욱더 가까워지실 겁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혈당 조절 운동이 있을까요? 앉아있다고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움직임이 제한된 당뇨 환자분들 혹은 장시간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 의자에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혈당 조절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자미 근 푸시업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다시 내려놓는 동작이에요. 이때 발끝은 바닥에 고정하고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되도록 올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심장 보조 펌프처럼 작동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체의 혈당 소비를 높여줍니다. 다리 저림과 부종 완화, 당뇨발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기차나 비행기 오래 탈 때 하셔도 좋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서 다른 운동 하기 어려운 분들이 하셔도 좋고요. 10개를 한 세트로 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의자 앉아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양쪽 번갈아서 10회씩 총 2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 사용량을 높여서 혈당을 잘 소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발끝치기 운동인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발의 앞꿈치를 가볍게 바닥에 톡톡 두드리듯이 빠르게 치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발로 박자 맞추듯이 경쾌하게 해주면 되고요. 톡톡 칠 때 발날 안쪽이 아프다면 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해도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이 오고 심장까지 혈류가 촉진되는데요. 최소 20분 정도는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중간중간 힘들면 몇 초씩 쉬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식사 후 30분 정도 뒤에 해주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이고 꾸준히 반복하면 당뇨합병증 예방과 혈당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꼭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움직이냐 안 움직이느냐입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꾸니까요. 지금 당장 관절 문제로 대단한 운동을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운동들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당뇨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가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은 언제 해야 혈당이 가장 잘 잡히나요?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후 운동, 특히 식사 후 30분 안팎의 운동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식후 30분일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점에 가볍게 걷거나 앉아서 발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주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즉 인슐린의 일을 근육이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기보다는 부엌을 정리하거나 방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해주신다면 식후 혈당을 가장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줄 겁니다. 특히 저녁 식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이라면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하는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내려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침 운동은 그럼 어떨까요?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운동 전에 소량의 단백질이나 견과류를 드신 후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식후 30 운동이고요. 공복 운동은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혈당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저녁 운동은 공복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니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꼭 무리해서 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식후 30분 뒤에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움직여도 당뇨 조절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으로 많이 추천되는데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좋은 유산소 운동 중 하나예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왜 자전거가 당뇨에 좋은 운동일까요?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육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장기적으로 또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덜 주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평소 저혈당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후로 혈당을 꼭 체크해주세요. 특히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당뇨약 복용 중인 분들은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단한 간식이나 사탕 등을 지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타기보다는 짧게 꾸준히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처음부터 1시간씩 타는 거 너무 무리예요. 하루에 20-30분씩 그리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히 타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저혈당 증상 발생 시에 대처 어려움 등을 고려를 하면 야외에서 타는 것보다는 실내용 자전거, 즉 고정식 자전거를 더 권장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로 천천히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임상 경험상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타신 분 중에서 공복 혈당이 20-30 정도 떨어진 사례도 있었고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동을 매일 했던 40대 남성분은 유산소 운동 효과 덕분에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력 운동 효과 덕분에 근육량은 늘어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많이 낮아져 당뇨약을 모두 끊었음에도 당활수가 5.8%가 나와서 당뇨를 졸업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전거는 당뇨에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때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고요. 실외보다 실내용 고정 자전거가 더 안전하고 꾸준히 하기 좋으니 고정된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뇨 환자가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당뇨인들이 운동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운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동 전 준비와 마무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잘못하면 저혈당이 온다거나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소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에 혈당 체크는 필수입니다. 특히 아침에 체크한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라면 간단한 간식을 먼저 드시고 운동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반대로 혈당이 높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혈당이 250 이상인 경우에는 케톤체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때는 운동보다는 혈당 조절이 더 우선입니다. 결론은 혈당이 100에서 180 사이일 때 운동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는 분들은 저혈당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에 저혈당이 오면 위험하니까 사탕, 주스, 간단한 간식 등은 꼭 챙기시고요. 특히 공복 상태나 인슐린 주사 직후에 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전에 발 상태 점검은 필수인데요. 당뇨발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화 착용하기 전에 발바닥에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 맞는 운동화를 신는 것도 중요하고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운동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식후 혈당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운동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거든요. 반대로 공복 운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운동 후에도 혈당을 한번 다시 체크해보세요. 운동 후에 혈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떤 강도로 어느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좋을지 감이 잡힙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보셔야 하는데요. 몇 번만 체크해보면 파악이 잘 되니까 파악이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운동 후에 1-2시간 정도 뒤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 후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을 무작정 힘들게 하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운동 전후에 신경 써야 할 5가지도 주의해서 지혜롭게 운동하신다면 당뇨 졸업에 더욱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과가 당뇨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사과는 과일이니까 당분이 많을 텐데 당뇨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과는 제대로만 먹는다면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우선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혈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분이 많다고 무조건 걱정할 게 아니라 당분의 성질과 함께 섭취되는 섬유질까지 같이 봐야 하는 거죠. 게다가 사과는 GI라고 하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과일 중 하나라서요. 같은 양의 바나나나 포도보다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혈관과 염증, 대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처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잘 활용하시면 전반적인 대사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과는 당뇨인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좋은 과일이고요.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이 아니라 잘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섭취 방법이 있을까요? 사과 드실 때 혈당 때문에 고민되시죠? 사실 사과는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껍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 것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덜 합니다. 또 사과 껍질에는 아까 말씀드린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을 그냥 버리는 건 사과의 이점을 절반 이상 버리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먹는 타이밍이에요. 사과는 단맛이 나는 과일이다 보니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 간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음식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도 덜 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를 반 개 정도 잘라서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요거트, 낫또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과는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주스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다 빠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확 치솟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통으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은 적게 식후 간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과는 껍질째 식사 중이나 식후에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당뇨인들의 혈당 조절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섭취법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이렇게만 드시면 혈당 걱정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사과 외에 당뇨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이 달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잘 고른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 덕분에 혈당 조절이나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사과 말고도 당뇨 환자가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통 진료 때 많이 추천하는 과일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인데요. 베리류는 GI라고 해서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당뇨인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서 하루 한 줌 정도, 100g에서 한 70g 정도 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고요. 단 시럽이나 잼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몽인데요. 자몽도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 중 하나예요. 다만 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중 일부는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드셔도 되는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만 괜찮다면 자몽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성분도 있어서 괜찮은 과일입니다. 세 번째는 키위인데요. 키위는 의외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고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키위보다는 노란색 골드 키위가 당이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록색으로 선택하시고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많은 분들이 채소로 알고 계시지만 과일에 해당합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과일은 씨를 품고 있는 식물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토마토 역시 꽃이 피고 수정된 뒤 씨앗을 품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곧 과일로 분류가 됩니다. 토마토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특히 당 조절이 힘든 분들에게는, 특히 혈당 조절이 힘든 분들에게는 생토마토 한 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과, 베리류, 자몽, 키위, 토마토 정도는 적절한 양과 방식만 잘 지키신다면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과일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절대 과일 주스나 건과일, 말린 과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연 그대로, 생으로, 적당히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하는 과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과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당 성분이 농축된 과일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진료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나,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꽤 높고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을수록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바나나를 먹고 싶다 라고 하면 단단하고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알알이 작아서 먹다 보면 양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포도는 혈당 지수가 높고 포도당 함량도 많아서 한 움큼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 주스, 말린 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생포도도 소량만 딱 대여섯 알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멜론인데요. 멜론도 혈당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멜론은 수분도 많아서 시원하게 먹기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당이 희석되어 있는 음료처럼 작용을 하죠. 먹고 나면 금방 배고파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과일이든 말린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말린 망고, 말린 포도, 건포도라고 하죠. 그리고 말린 바나나 칩, 말린 무화과 등은 물기가 빠지면서 사실 당 성분이 농축되거든요. 게다가 시중에 파는 건 대부분 설탕을 추가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혈당이 훅 올라가니까 당뇨가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그래도 100% 생과일 주스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00% 생과일 주스도 혈당에는 위험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거의 다 사라지고 같은 사과 한 개를 먹는 것보다 사과 주스 한 잔이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야 할 과일은 당이 많고 빨리 흡수되며 양 조절이 어려운 과일들이고요. 특히 바나나, 포도, 멜론, 말린 과일, 주스 형태는 꼭 피하셔야겠고요. 과일을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생으로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고정관념이 당뇨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당뇨 관리는 좋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도 제대로 아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과 식초가 당뇨에 좋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사과 식초가 당뇨에 진짜 좋은가요? 라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르게 활용하면 혈당 조절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끔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 억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과식초가 인슐린 감수성을 조금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즉 인슐린이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거죠. 특히 공복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한테서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데요. 자기 전에 사과식초를 소량 섭취한 그룹에서 다음날 아침 혈당이 더 낮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마시거나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는 산성이라 치아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소량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 200ml에 사과식초 작은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고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사과식초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확실히 들어있고 혈당 스파이크 완화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이 있지만 용량, 타이밍, 체질에 따라서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밥 먹을 때 소량 드셔야 하고요.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마시면 혈당 관리에 좋은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뇨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당뇨를 졸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 식초를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권장 섭취량이 있을까요? 네, 사과 식초 섭취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더라 해서 그냥 마구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가장 권장되는 섭취법은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물 200ml 정도에 사과식초 5에서 10ml 정도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희석하면 위의 부담도 줄고 치아에도 손상을 덜 주기 때문이죠. 단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가 가장 좋고요. 이때 드시면 식후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기 전에 공복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은 저녁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도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희석해서 마시는 것 외에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사과식초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샐러드가 당뇨에 좋은 건 확실하지만 사실 드레싱이 너무 달면 당뇨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드레싱을 만들어서 샐러드에 뿌리면 좋은데요. 올리브유, 레몬즙, 사과식초, 약간의 소금이나 허브를 섞으면 건강한 드레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샐러드 먹을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샐러드 같은 생식이 부담스러운 당뇨인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식초를 따뜻한 물과 계피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를 희석하고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으면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두 가지 재료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단 위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계피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식초 몇 방울을 넣어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은 사과식초는 어디까지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도구라는 점입니다. 이걸 마신다고 해서 밥을 2공기씩 먹거나 빵, 과자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식단과 생활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사과식초를 소량씩 올바르게 활용하시면 당뇨 관리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당뇨를 졸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계피가 당뇨 관리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피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연구들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계피에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주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이라도 몸 안에서 훨씬 잘 작동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특히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이잖아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피가 의미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은 계피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면서 당으로 바뀌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계피는 이 과정에서 위장과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보통 혈당 스파이크 억제 효과라고 하는데요. 당뇨 환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리고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만성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몸 안 곳곳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데 계피는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요. 즉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계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간독성 위험이 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를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식인가요? 계피를 드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차로 마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분말로 먹는 게 나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체질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흔하고 안전한 방식은 계피 차입니다. 말린 계피를 물에 끓여서 마시는 거죠. 이 방법은 계피의 유효 성분 중에서도 수용성 성분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평소에 속이 약한 분들이나 노인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후나 간식처럼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가 좋긴 합니다. 특히 계피 분말에는 지용성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구르트나 단백질 쉐이크, 따뜻한 물이나 꿀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단점이라면 분말은 아무래도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간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쿠마린이라는 간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도 분말로 직접 먹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0.5에서 1g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피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계피차 한 잔 혹은 분말을 소량 드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장이 약하면 차로 드시고요. 강하면 체력 괜찮은 분들은 분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꾸준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당뇨 관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계피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피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계피도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하나는 카시아, 또 하나는 실론 시나몬입니다. 이 둘은 모양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마트나 약재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카시아 계피예요. 향이 강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유통되는데 이 카시아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쿠마린이 과다 섭취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특히 분말로 섭취할 계획이라면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기간 소량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매일 장기적으로 드실 생각이라면 카시아보다는 실론 계피가 더 낫습니다. 실론 시나몬은 흔히 진짜 계피라고도 불리는데요. 쿠마린 함량이 굉장히 낮아서 장기 복용에도 안전한 편이에요.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요. 향이 은은해서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 목적으로 꾸준히 드시려면 실론 계피가 훨씬 더 권장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실론 시나몬이라고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분말, 스틱 형태 모두 다 나오고요. 원산지는 주로 스리랑카나 인도 쪽이에요. 스틱을 구입해 끓여 드시거나 분말을 요리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향이 강하고 저렴한 건 카시아, 그리고 안전하고 장기 복용에 적합한 건 실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뇨 관리 목적이라면 실론 시나몬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가 체질에 맞지 않거나 복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계피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방 재료나 식품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재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라서 평소에 열이 많은 분들이 드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심한 경우 두통이나 불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피 섭취를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계피 대신 어떤 걸 먹을 수 있느냐 하실 텐데요. 다행히도 계피만 혈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한방 재료들도 꽤 많습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황기예요. 황기는 면역력과 기력을 보강해 주면서도 당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특히 마른 당뇨나 기력이 부족한 분들, 피로감이 심한 당뇨인들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탕처럼 끓여 마셔도 되고요. 진액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기는 성질이 무난하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뜨겁든 차갑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돼지 감자입니다. 이건 한약재라기보다는 사실 식품에 가까운데요. 이눌린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간편하게 볶아서 차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말려서 분말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돼지 감자는 계피만큼은 아니지만 성질이 따뜻한 편이라서요. 몸에 평소에 열이 많거나 땀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피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여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주는 한약적으로도 췌장을 보호하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서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맛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시지만 차로 우려 마시면 맛이 꽤 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로 드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여주 환이나 농축액 같은 가공 제품도 많이 나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주는 성질이 찬 편이라서 평소에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약의 장점이 바로 이런 체질 맞춤 치료인 것처럼 평소에 약재를 가지고 물을 끓여 먹거나 음식에 활용할 때에도 체질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피가 체질에 안 맞는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나에게 맞는 다른 재료들을 잘 골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당뇨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당뇨를 졸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피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계피가 좋다는데 도대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분들은 식후 계피 섭취가 더 유리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공복 계피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200 가까이 치솟고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쯤에 계피차 한 잔을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덜 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는 당질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조절용으로는 꽤 좋은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공복 혈당은 130 미만으로 조절되는 게 보통의 목표 범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재보면 항상 130 이상 나오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계피를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간에서 포도당이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서요. 밤새 쌓이는 혈당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체질과 소화력입니다. 속이 약하거나 소화가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계피를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식후로 옮기거나 소량부터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라는 질문의 답은 당신의 혈당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이고요. 가장 좋은 건 혈당을 측정하면서 공복, 식후 각각 먹어본 후 어떤 때 더 안정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혈당은 숫자니까요. 솔직하고 계피 효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보는 것,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게 가장 현명한 계피 활용법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하고요.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신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 신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당화혈색소를 바꾸고 당뇨 졸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의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